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지적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인 한 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탐구한 사람은 많지 않은 이름,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모든 시장, 모든 경제정책, 나아가 우리의 현대 생활 방식 전반에 드리워져 있죠. 애덤 스미스라고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탐욕, 이기심을 떠올립니다.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도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스미스는 부보다는 윤리에 더 관심이 많았던, 무엇보다 심오한 도덕 철학자였다면요. 이 에세이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신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그의 사상을 해체하는 동시에 세상이 잊어버리기로 택했던 부분을 다시 조명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여정은 현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테니까요. 스미스를 이해하는 것은 고루한 학문적 탐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사적 이익이 이기심과 같은 것인지, 시장이 과연 도덕적 기반 없이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편안히 앉아 커피 한 잔 들고 함께 떠나볼까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심장부로 떠나 진정한 애덤 스미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약속하건대 이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상업적 교환조차 전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심층 분석을 시작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에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보시는 이미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상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죠. 항상 문자 그대로의 재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부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해안 마을 커콜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 자랐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시작은 그를 예리한 일상생활의 관찰자로 만들었죠. 그는 지적격동의 시대, 즉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스미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절친한 친구였고 프랜시스 허치슨 같은 사상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상가탑에 갇힌 경제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상의 지진 한가운데 서 있던 철학자였던 셈이죠. 스미스는 학자였습니다. 글래스고에서 공부했고 이후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는데 흥미롭게도 그곳의 교육 수준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을 사랑하는 순수한 지식인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과 거리, 시장, 항구 등 일상생활을 놀랍도록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지적생애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기 전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 교수를 지냈고 더 중요하게는 도덕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첫 교수직이 그의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그에게 경제학은 윤리, 심리학, 정의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젊은 부클루 공작의 개인 교사로 유럽, 특히 프랑스를 장기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볼테르와 케네 같은 중농주의자 등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났죠. 이 여행은 다양한 시스템을 관찰하고 자신의 사상을 연마하는 그의 경제학 현장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미스는 허공에 대고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배적인 시스템에 대항하여 글을 썼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시스템은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한 국가의 부는 축적된 금과 은의 양으로 측정된다는 사상이었죠. 부자가 되려면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해야 했습니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상주의는 독점, 높은 관세,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개입을 장려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산하고 누구에게 팔며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시했습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보고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며 무엇보다 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기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산업혁명의 여명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 작업장과 작은 공장에서 일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보았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총명한 머리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할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두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중상주의 이론을 타파하는 것. 둘째, 부가 무엇이며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의 답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에게 한 국가의 부는 그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연간 흐름이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그 시대를 이해했으니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저서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책이 아닙니다. 부에 앞서 스미스는 도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걸작으로 평가받는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경제학자가 되기 훨씬 전 스미스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1259년에 출판된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저서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덕감정론이었죠. 이 책은 그의 모든 사상을 이해하는 잃어버린 열쇠입니다. 스미스에게 도덕은 신이나 순수한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자기 이익에 관심을 두면서도 동시에 미덕, 관대함,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스미스는 여기서 모순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간 본성의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공감 심파티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바로 공감 심파티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공감 엠파티라고 부르겠죠. 스미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상상해보죠. 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 스미스에게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며 이는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집단에 잘 어울리고 싶기 때문에 이기심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정말 사랑스러운지 아니면 승인받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미스는 여기서 놀라운 심리적 도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공정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를 둘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나와 그 행동을 판단하는 내면의 관찰자로 말이죠. 이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사회가 내면화된 버전이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공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관찰자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공감을 통해 발전하는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도덕적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미스는 1759년에 도덕성이 어떻게 사회적 산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사용하고 공정한 관찰자에게 자문하는 수백만 번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래로부터 구축되는 것입니다. 윤리는 그렇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점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인간은 이기적인 원자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깊이 사회적인 존재이며 그의 정체성과 도덕성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타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안에서 구축됩니다. 그리고 스미스에게 미덕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미덕은 신중함, 정의, 그리고 자비입니다. 공정한 관찰자가 승인할 만한 행동이죠. 그것은 중용의 지점입니다. 공동체에 신뢰할 수 있고 품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의 기반이며 신뢰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애덤 스미스를 잊어버렸을까요? 그의 두 번째 저작을 가져와 단순화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비극이죠. 도덕감정론 없이는 국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미스가 묘사하는 시장은 참여자들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존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자본가는 탐욕스러운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는 공정한 관찰자를 내면화한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정의와 신뢰의 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빵집 주인은 법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독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반이 스미스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20세기에 그랬듯이 이 기반을 제거하는 것은 기초 없이 마천루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은 후대의 발명품이지 애덤 스미스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미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심과 허영심도 알았죠. 하지만 그의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라는 도덕 시스템은 사회가 그러한 열정들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생각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이 견고한 기반 위에서 17년 후인 177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꾼 작품, 바로 국부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는 불을 금으로 무역을 전쟁으로 보던 중상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글을 썼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해체하고자 합니다. 국부론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900페이지짜리 논증입니다. 정식 제목은 국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탐구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스미스의 답은 금도 정부도 군대도 아닙니다. 스미스에게 그 답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한 사람당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 생산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경제 분석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정부 규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대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그가 일상적인 노동에서 관찰한 단순한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책의 첫 장에서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의 해이자 그의 위대한 저작 국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탐구가 출판된 해로 가봅시다. 이 책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인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분업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핀 공장의 예입니다. 스미스는 훈련받지 않은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겨우 핀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18가지 다른 공정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철사를 느리고 다른 사람이 똑바르게 펴고 또 다른 사람이 자르는 식으로 계속하면 10명의 사람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토록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요? 스미스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전문화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노동자는 그 일에 놀랍도록 능숙해집니다. 둘째, 시간 절약입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셋째, 혁신입니다.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노동자는 그 작업을 쉽게 만들 기계를 발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분업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한 사회가 엄청난 양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겨 생산물이 스미스에게는 진정한 국부입니다. 왕의 금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크기에 달려있죠. 작은 마을에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핀 제조공만 될 수는 없습니다. 대장장이 목수 그리고 치과의사까지 해야 하죠. 대도시에서나 국제무역에 접근할 수 있을 때에만 전문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그토록 맹렬히 옹호합니다. 자유무역은 시장을 전 세계적 규모로 확장시킵니다. 스코틀랜드가 잘하는 것에 특화하고 프랑스가 잘하는 와인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양국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아이디어는 1776년에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무역을 제한하려 했던 중상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세요. 시장이 확장되도록 두세요. 그것이야말로 번영을 가져올 것이며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덕 철학자 스미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분업의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부론 제9권에서 그는 분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평생을 단 하나의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가장 멍청하고 무지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외입니다. 스미스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노동자는 정신적으로 무뎌지고 판단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잃으며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파괴적인 비판이며 자본주의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분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빈곤으로 몰아넣을 테니까요. 그의 해결책은 공교육입니다. 스미스는 국가가 모든 교구에 작은 학교를 제공하여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육은 전문화에 어리석게 만드는 효과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산업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정신적 예리함, 인간적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었죠. 경제는 다시 한번 도덕에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분업이 부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들을 이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걸까요? 빵집 주인,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가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개념에 도달합니다. 바로 사적 이익 셀프 인트레스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가장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스미스는 그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적 이익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읽고 탐욕, 이기심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빵집 주인이 탐욕스럽고 사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도덕감정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훨씬 더 심오한 심리적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요점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낯선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를 알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빵집 주인이 순수한 우정 때문에 당신에게 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신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가 말하는 사적 이익은 탐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책에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었던 바로 그 동기입니다. 그것은 자애심 셀프러브이지 이기심 에고이즘이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는 그들의 인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애심 셀프러브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점에 대해 말한다. 시장 교환은 설득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공감에 호소하는 것이죠. 남는 빵을 주시면 필요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상호 동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시스템이죠. 스미스의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사적 이익은 그의 공감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그들 자신이 알기도 전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업적 공감 행위입니다. 사적 이익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왜곡된 개념에 도달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미스는 그의 모든 저작에서 이 문구를 단 3번만 사용했습니다. 국부론에서는 한 번이죠. 이는 그의 이론의 중심 기둥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묘사하는 강력한 은유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이 스스로를 규제한다거나 탐욕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적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된 개인의 행동이 아무도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추구하지 않은 유익한 사회 질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생적 질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언어와 같죠. 아무도 스페인어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스미스에게 있어 스스로 생겨나는 질서입니다. 왕이나 중앙계획자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문구를 사용하는 특정 맥락은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기업가가 해외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자본을 자국, 즉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나라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즉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기 나라의 생산량을 극대화합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가는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것은 인간 행동에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은유입니다. 시장의 신비로운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복잡성에 대한 관찰입니다.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중앙계획자에 대한 겸손의 치료제이죠. 스미스는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가장하는 사람들을 깊이 불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하는 정직한 기업가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예측 가능했고 역설적으로 사회에 더 유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보증이 아닙니다. 모든 사적 이익이 공공의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기업가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대중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공모하는지에 대한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독점이 있다면 독점 기업의 사적 이익,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독점, 특히 정부가 부여한 독점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정의입니다. 시스템은 법치주의가 있고 계약이 존중되며 절도나 사기가 없을 때만 작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를 다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신화와는 달리 애덤 스미스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의미의 자유방임주의라는 용어는 스미스와 연관되지만 그는 이 용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현대 신화는 그를 정부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도덕 철학자였던 그는 자유시장이 도덕적 또는 법적 공백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미스는 정부, 즉 주권자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국방입니다. 다른 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군대 말이죠. 둘째 의무는 사법행정입니다.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사, 경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법치주의죠. 이것 없이는 재산도 계약도 없으며 무역은 붕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특정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건설하고 유지할 의무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점이 너무 광범위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이 범주에 무엇을 포함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사회적이라고 들릴 것들입니다. 도로, 다리, 운하, 항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았듯이 공교육도요. 스미스는 시장만으로는 모두의 번영에 필수적인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스미스는 또한 권력, 특히 기업가들의 권력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매우 신랄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오락을 위해서조차 좀처럼 함께 모이지 않지만 그들의 대화는 항상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계략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시스템은 정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본질적인 기능에서는 강력한 정부입니다.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고 게임의 규칙 정의를 집행하며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부 말이죠. 독점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미묘하며 도덕적인 사상가가 어떻게 이기심과 야만적 자본주의의 수호성인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곡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용어인 애덤 스미스 문제, that Adam Smith Problem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감정론의 스미스 공감의 기반과 국부론의 스미스 사적 이익의 기반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가 성격 변화를 겪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피상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모순은 없습니다. 두 책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같은 인간 존재를 묘사하죠. 도덕감정론은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윤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국부론은 시장이라는 비인격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적 이익은 항상 정의의 법률과 공감 및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배운 도덕적 규범에 의해 제한됩니다. 한 책은 다른 책의 도덕적 기반인 셈입니다. 두 번째 왜곡은 보이지 않는 손의 단순화입니다. 20세기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 은유를 가져와 교조주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도 나쁘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시장은 완벽하며 항상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풍자화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스미스 자신은 공교육, 은행 규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제공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기업가들을 불신했고 독점을 싫어했습니다. 독점이나 정실 자본주의, 트로니 캐피털리즘을 옹호하기 위해 스미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의 사상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애덤 스미스 신화를 해체했습니다. 그는 탐욕의 대사제가 아니라 상업 세계에서 사회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했던 심오한 도덕 철학자였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에 기반하여 도덕적 존재를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업이 부를 창출하지만 그 해독제인 공교육이 우리의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적 이익은 이기심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협력의 원동력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은 마법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은유이며 겸손을 옹호하고 계획자의 오만에 반대하는 논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접해온 판에 박힌 버전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복잡하며 인간적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시장과 도덕, 개인과 공동체, 부와 미덕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뇌하는 시대에 말이죠. 아마도 스미스의 가장 큰 교훈은 경제가 윤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스템은 우리의 사회적 본성을 통해 우리 안에 배양된 신뢰, 정의, 미덕의 기반 위에 놓여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무분별한 탐욕이나 무규칙 시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를 들먹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스미스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공감의 철학자, 독점의 비판자, 공교육의 옹호자 말이죠.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시작점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 아버지의 완전하고 심오한 지혜를 재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정한 애덤 스미스 말입니다. 그의 사상은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아니면 사적 이익이 공감과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 답이 우리의 현재를 정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탐험한 이 여정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매우 계시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만들고 때로는 파괴하는 도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 해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의 도덕주의자적인 면모였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진정한 의미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지적 탐험에서 또 만나요.